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는데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또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서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이 담긴 청사진이 오늘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잠시 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시민분들과 함께합니다. 문자 주실 분들은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KBS 1라디오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핫한 뉴스들, 뜨거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수감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네 분께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뭐 일단 불행한 일이죠. 그 헌정사에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데 이미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불행한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한 그 영장 내용 중에 딱 한 줄 명시됐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제목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결국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해서부터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떤 지위도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관된 이제 부인 전략을 썼는데 그게 거꾸로 족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서희건설의 자수가 거기에 결정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건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아닙니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를 증명하기엔 충분했다. 그 판사가 한마디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목걸이 받았냐. 김건희 씨가 무슨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든 받았냐. 안 받았다. 저는 거기서 이제 구속이 거의 결정됐다고 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김건희 씨 변호인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 의뢰인이 사실 얘기하지 않으면 뭐 모든 전략이 다 백약이 무효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서희건설 자수서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김건희 씨 어제 한숨도 못 잤을 텐데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오래 계실 텐데. 네. 권고드리고 싶어요. 박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참 지난 한 8개월여 플러스 기간 동안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너무 많았었어 가지고 우리들을 상당히 무감각하게 만들었는데 직전 대통령 동시 부부가 구속 수감되는 경우도 사실 처음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AI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부부 동시 구속 사례로는 한 3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 부부가, 근데 요건 조금 상황이 달라. 이게 집단 학살 혐의로 되고 두 분 다 사실 총사령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혁명적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말레이시아에서 총리 부부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 또 아르헨티나, 페루 뭐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좋은 의미의 일이 아닌 거고 또 이제 여사까지 이제 구속되면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그 3특검이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앞으로 이제 이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지옥문이 열릴 거고 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 내내 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일들 설마 그렇게까지 뭐 이런 수식어가 붙었던 일들에 대한 많은 부분의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시작이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결국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 목걸이인가요? 결정타였다는 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언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상당히 보이는데 증거와 확보된 진술 등등을 통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을 한다. 이 말인 즉슨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면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거나 이럴 동인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밑에 본인의 지시를 이행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굉장한 이제 압박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다라고 법원이 인상을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육성이 나왔지만 통일교로부터 천수삼 등 받지 않았다. 목걸이가 너무 커서 놀랐다는 건진의 문자까지 남아있지만 난 받지 않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검이 혐의 사실에 적시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목걸이와 관련해서 모조품을 사실상 본인의 오빠 장모 집에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맥락에서 증거를 충분히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가품과 진품을 대조하면서 재판부에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도 딱 한마디를 물은 겁니다. 이 목걸이 누구한테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라고 반문하는 그 순간 영장의 발부의 심증을 좀 굳혔을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강찬희 대변인, 서해건설의 자수서가 네.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목걸이 부분이 부각된 점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서해건설이 이 내용을 진술을 했을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었기 때문인가요?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말하자면 가품을 생성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뭐 2010년경 홍콩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모조품을 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오빠의 장모 집에다가 가져다 놓았다는 거. 이것은 단순한 증거인멸을 넘어서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실상 어제 영장실질심사 범죄 혐의에 들어가 있는 목걸이는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어제 범죄 혐의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통일교로부터 받은 뭐 샤넬백이라든지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것들도 실물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예. 특검에서. 아직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물 확보를 못했는데 이 서희건설에서 준 목걸이도 가품을 압수수색을 했고 실물은 서희건설에서 말하자면 자수를 하면서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다른 물품들도 증거인멸이 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어쨌든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는 아주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법적으로는 이런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구속이 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원래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직원과의 녹취록이 나왔어요. 40%에 대한 약정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드러나는 거는 모 아나운서에게 3억 원을 입금하고 차명으로 또 이것을 돌렸었다라는 녹취록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구속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또 이번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 했던 발언으로 보이는데 결혼 전에 문제까지 거론돼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결혼 전 문제를 거론하는 거는 특검의 수사가 과하다. 이제 이런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한 단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제3자고 관찰자였을 뿐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어떤 지위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적 의사결정이나 뭐 인사가 됐든 뭐든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지위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이 있을 수 있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에서도 지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걸 끝까지 밀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지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범으로 잡아놓을 때 경제공동체 이런 법리를 적용을 했는데 그에 빗대면 정치공동체죠. 그리고 명태균 씨의 증언에 따르면 5대5로 나누기로 했고 이 사람들 동업자고 대통령이 2명 있는 걸로 자기는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 저는 지금 특검 수사가 그러니까 세계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윤석열 정권 3년을 복원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지금까지 그 복원 과정을 보면 누가 바빴을까 과연. 김건희, 윤석열 중에 저는 김건희 씨가 훨씬 더 바빴을 것 같아요. 이 많은 혐의에 연루되고 이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그 비정상적인 소통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아침에 출근도 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V0라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본인은 어쨌든 여기서 자기 혐의가 인정되면 거의 인생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나는 아무런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책임이 있다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이 부부가 보니까는 각자 도생 단계에 들어섰어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부인이 저렇게 수사받고 구속 그 직전에 있으면은 특검이 출석하라는데 버팅기고 재판 안 나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이렇게 봐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 각자 서로 따로 살자 이런 것 같아서 동업 관계가 깨지고 동업 관계가 유지되는 전제는 뭐냐면 권력이에요. 근데 권력이 사라지면 동업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 동업 관계가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박 교수님 지금 박명 교수님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사이의 동업 관계가 끝났다. 각자 도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 그 가설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우리가 아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첫 출석 때 했던 언급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의로 나왔을 가능성보다는 아마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된다는 압박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근데 상당히 흔히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즉흥적으로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재판 전략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기조를 일단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핵심은 윤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사실 안 했어도 나에게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아마 접근이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게 상식적이지 않았던 경우들이었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것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 쪽에다가 책임을 이제 미루려고 하는 뭐 작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재판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작전 아닌 작전이 필요한 게 현실적인 필요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김건희 여사 이번에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배보윤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배보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래 가까웠고 윤 대통령 지금도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건 이혼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좀 보면 공동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같은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법조계에서 보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셨으니까 강재래 대변인께 보통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상당히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4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 사건만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렇고 실제로 그냥 일반인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30분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참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 법 자체는 16가지의 혐의가 있습니다만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3가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 길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인 게 있었고 또 영장 판사가 좀 짧게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안 하고 마무리를 했었던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구속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목걸이 이게 별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김건희 특검은 뭐 그 이야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료협조 차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어떤 자료를 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 건지인이라는 사람이 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통일교 이 교인들을 대거 입당을 시켰다는 그런 문자가 나와요. 건지인과 통일교 2인자 윤모 씨 사이에. 왜냐하면 윤심은 어딥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권이지 권성동원을 지칭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10,000명 정도를 하면 그 전당대회 등락에 본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고 대화를 오가요. 그런데 권성동원은 끝내 출마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자로 이거 낭패를 봤다라는 취지로 약간의 항의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통일교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이지 않게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켰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오늘도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당법 위반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고 또 국회의원회관 중에 기획조정국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정당인인 만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오늘 압수수색은 단행이 됐습니다. 네. 박원순 전 의원께 이게 궁금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당장 김건희 여사도 또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소환 조사가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아내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 헌정사상 초유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태도는 어떨 가능성이 높고 또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적극적으로 응할까요? 그리고 관련된 이런 부부 사이에 관련된 일을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 책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또한 부인을 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보인 모습으로 봤을 때 별로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도 추가 소환 없이 그냥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번에 뭐 구인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잖아요. 또다시 그걸 반복하면은 오히려 이제 특검의 책임으로 그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재판도 이렇게 되면 골속 재판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전략일까 생각도 해봤는데 유리하지 않거든요. 여론에도 유리하지 않고 저게 재판부에도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결국 이제 이게 법적 해결은 불가능하니까 정치적 해결을 하겠다. 자기 지지층들을 저런 방식으로 결집시켜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겠다 이건데 글쎄요 이게 웬만한 사건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내란 사건이잖아요. 가뜩이나 대통령 사면권 이번에도 논란이 됐는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저 내란 수괴를 사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도 굉장히 요원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같으면 어쨌든 법적 책임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안 되면 부인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다 책임지고 예. 거기에는 뭔가 좀 인지상정이나 관대함을 호소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썼고요. 다만 김건희 씨 그 수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변호인이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서로 뭔가 긴밀히 협의를 하거나 이런 흔적은 아직은 안 보이고 저는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 지냈고 검찰총장 지냈던 분이면 아무리 탄핵됐고 파면이 됐어도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럼 저러면 안 돼요. 저렇게 속옷 입고 뭐 막 저항하고 그런 민망한 얘기가 외신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에 임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더 유리할 거예요. 지금처럼 저렇게 버티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일단은 박명 교수님 부부가 다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뭐 날짜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명태균 윤 씨와 관련된 공천개혁 의혹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사안을 놓고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론을 좀 끌어내야 되거든요. 호의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생각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내란 특검의 이게 무기 아니면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적 대응을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나머지 사실 김건희 특검이나 해병 특검은 앞에 그 내란 특검에 비하면 좀 소소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아주 결정적인 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에다가 뭐가 추가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박원석 의원 말씀대로 정치적 대응이 이제 결국 여론을 좀 어떻게 움직여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환길류의 어떤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좀 동원해 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일부 뭐 주목이나 관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여론을 그 움직여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되고 특히 이제 그 속옷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공개를 놓고도 사실은 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있거든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여지가 좀 있는데 요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또 윤 전 대통령에게 특히 좋은 건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여론을 잡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가 파면당하기 전에 상당히 조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관저 관련입니다. 이 특혜 의혹 이른바 인테리어 업체인 21g에 이 정확하게 이 관련된 공사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감사원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이 있기도 했는데 장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지금 이 감사원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어떤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업체는 관저공사를 수주할 이 능력이 되는지 상당히 물음표가 쳐지는데 공개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 그러니까 딱 특정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이런 정부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인연을 따지고 가보면 이 대표가 21g의 대표가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라는 게 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골자고요. 또 최근에 여러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21g의 대표의 부인이 있습니다. 조모 씨. 이 조모 씨가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그 샤넬백 2개를 나중에 샤넬백 3개와 신발 하나로 교환을 해가는데 금액이 동일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바꿔갔으니까. 그래서 웃돈을 줘야 되는데 같이 그 유경옥 그 행정관과 동행을 해서는 그 차액을 지불한 것으로 또 굉장히 좀 밀착한 것으로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이자 사람들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 여쭤봅니다. 이게 적어도 정치해본 경험이 없고 또 검찰총장 이후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이런 관저 공사 용역에 대해서 좀 불투명해 보일 때는 그러지 마. 제대로 그냥 공개 입찰해. 이렇게 하질 못했을까요? 아니 본인 스스로가 그런 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고 김건희 씨 관련된 온갖 구설이 나오는데 전혀 그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디올백 그 논란이 됐을 때 박절하지 못해서. 저는 그 장면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요. 2023년 11월이에요. 그 디올백 그 영상이 온 국민에게 공개된 게. 그리고 나서 김건희 씨가 공식 무대에서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있었던 4월에 총선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그 전에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리면 그 최재형 목사의 폭로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어요. 총선 끝나고라도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가 돼서 돌아왔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이걸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를 자제시키거나 그와 관련돼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총선 끝나고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구성이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수사팀 다 교체하고 중앙지검장 바뀌어가지고 총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수사 결론 내놓고 그래서 총장이 수심이 열어가지고 근데 수심에서 뭐 혐의 없으면 결론 내고 그리고 나서 김건희 씨가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마포대교 가서 업무 지시하는 그게 9월이에요. 그로부터 3개월 있다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이제 그게 일파만파 막을 수 없게 되니까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결국 이 정권이 이렇게 몰락하는 그 시작도 김건희였고 저는 끝도 김건희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김건희라는 분은 공인이 아니고 선출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은 윤석열을 선출을 했어요.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 본인 가족 문제나 어쨌든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를 나누는 그런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다 빚어진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입국을 했는데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집사 게이트가 뭐고 김예성 씨는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랑 서울대 EMBA 과정 전문 경영 석사 과정을 같이 밟은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왜 집사라는 별칭이 붙었냐면 그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은행 잔고를 398억 원인가를 위조를 합니다.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때 위조에 가담을 한 인물인데 최근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이 사람이 운영했던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유수의 기업들이 총합 184억 원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유수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공정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분식회계 이슈가 있어서 상장을 앞두고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가벼운 처분만으로 이 가름이 되고 끝났죠. 과연 김건희라는 세 글자가 없었으면 이 김예성 씨의 회사에 이런 거액을 투자를 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의혹의 핵심은 46억 원을 익시을 시킵니다. 이거 외부로 빼돌리는데 그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관리하는 차명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특검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어제 입국한 바로 이 김예성 씨, 강철 대변인 보시기에는 구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구속영장 곧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예성 씨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특검에서는 이제 180억 정도를 낸 각 회사들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한 이런 서류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이미 확보를 했을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그냥 어떤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서 한 것인지 혹은 김건희 여사와 이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보고서 투자를 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예성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에서 파악한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는 저는 빠르게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구속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높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예성 씨가 그런데 도주 회피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귀국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영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에서 끝없이 도피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이 특검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이제 올해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직 거의 5년이 다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예성 씨가 더 이상 도피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들어가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을 때 그때 영장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해도 형에 있어서 장량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경기 강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머무르지 마시고 산림과 떨어진 안전한 친인척 집이나 마을 해관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명령이 있을 시 즉시 대피해 주시고요.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첩첩산중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악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건성동 의원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박명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를 쳤다. 이게 일단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건성동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민형사 조치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통일교입니다.
정치적인 이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과거사 정리가 이제 필요한 대목이 되는데 그 신천지도 그렇고 또 이 통일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 민주당도 사실은 비슷한 그 경향성을 띄워왔는데 국민의힘이 좀 더 이 뭐랄까요 좀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 세력들이 대규모 입당이나 이제 참여를 통해서 승부를 조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승부에 영향을 주는 이런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의혹이고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 개인에게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까지 지금 따라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 게임 여부는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윤리위에도 제소가 돼 있고 또 아마 수사도 곧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할 예정인지 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규명과 소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을 중심으로 최근에 일련의 이런 사태들 뭐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권성동 의원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뭐랄까요 그 사실관계부터 일단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더군다나 중진 의원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여러 이 권성동 의원의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쌍권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가장 책임이 큰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가 본인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으면 좀 자중을 해야 될 텐데 본인 해명은 이미 잡혀 있었던 약속이었고 그래서 간 거고 내 돈 내가 냈다. 최근이었다는 거죠? 네. 내 돈 내가 냈다 뭐 이런 건데 본인 돈 본인이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꼭 그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쳐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의심만 더 짙어진 상황인데 왜 이렇게 거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강원랜드 사건으로 한번 지옥 갔다 돌아왔거든요. 나는 불사신이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보면 글쎄요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제가 좀 뭐랄까 좀 경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구속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게다가 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은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여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돈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준 날짜, 어디서 줬고 어떤 형태로 줬고 그러면은 정치자금 그렇게 불법 정치자금 몇 억을 지금 수사한 걸로 보이는데 구속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저렇게 태평한가요? 그런데다가 본인 하나로 그냥 끝나면 모르겠는데 저게 지금 국민의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한가롭게 골프 치고 있으면은 제가 보기엔 지지자들도 좀 한심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권성동 의원실을 뭐 다시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강전희 대표님 이럴 때 전당대회도 하고 있고 상당히 송원석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좀 뭔가 집안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 당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어쨌든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후보들의 목소리보다 전한길 씨의 목소리가 언론에서 더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당사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불만인 것이 오늘 대전에서 합동 연설회가 있었어요. 그건 이미 일정이 공지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지도부들도 모두 대전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어요. 이 3특검이 시작을 하면서 저희 당의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당사도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뭐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추천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러한 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협조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오늘도 와서 협조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미리 일정을 보고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압수수색이
빈집 터리범 아닙니까라는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내란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전 사항을 보면은 조경태 의원이 이 참고인 신분으로 나갔고 김혜지 의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수사협조 요청 대상에 추경호, 나경원 의원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원래 피의자성 참고인은 나중에 부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랑 통화를 합니다. 정확히 계엄이 선포된 이후 11시 22분에 1분 통화를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한 5번인가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사실상 혼선을 준 거 아닙니까? 본인은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1시 26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초 통화를 합니다. 그때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때 군이 국회로 오고 있는 중인데 지체되고 있었어요. 뭐 헬기를 띄우고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회에서는 빨리 의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해제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던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한 당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부르고 있는 의원들은 안철수, 조경태, 김예지 어떻게든 계엄에 반대해서 그 상황에서 목소리를 냈던 참고인들 국무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로 특정된 국무위원들 먼저 조사했거든요. 왜 심의 의결권을 본인들이 제한받았는지 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같은 맥락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특검에서 부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나경원 의원이 김혜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넘길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 없이 이 수사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또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의원들의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 단합이다, 내란몰이다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보기 나름에 따라서는 상당히 양면적인 부분인데 이게 정치의 영역과 지금 법의 영역이 이제 중첩된 영역이 지금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게 원칙이냐, 그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정치적인 선택이냐라고 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 아마 균형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된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있지만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정치적인 이제 행위의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거고 어떤 판단이 될지 이제 아마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제 팩트가 어떻게 이제 확인이 되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마 언젠가 겪어야 될 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통과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끝에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특히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외부 충격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좀 더 나가게 되면 그것이 분당일지 분열일지 분화일지는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새로운 변화의 계기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일 수도 있다. 그런 면을 좀 더 주목합니다. 강찬호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기간 등을 명시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먼저 법원에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재판부에서 받아줄지 말지를 먼저 1차적으로 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가능성 정도 말하자면은 이제 특검에서 공소제기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굉장히 좀 오래 진행되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년을 다 채우고서는 그러고서는 뭐 당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형을 받았는데 이게 방어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특검에서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압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헌법재판소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다 일단 신청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이번 재판부 자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헌재로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김영현 전 장관도 최근에 법적인 수단들을 모두 동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헌재 쪽으로도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재판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형사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줘야만 재판이 중지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또 당을 이끌면서 상당히 이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혐의를 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특검에서도 계속 수사 요청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원래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선명성을 추구하고 최근 또 센 발언도 메시지도 박원석 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강하게 내고 그래서 아마 여야 관계가 당분간 좀 원만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가 된 과정이 있잖아요. 경위가 있고 배경이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지지층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그런 어떤 명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할 거고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내란 정당 프레임에 묶어놓겠다. 뭐 이런 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야당 대표가 아니고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는 선명성만 가지고 이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결국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회에서 여야 관계의 부담은 정청래 대표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여당 전체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도 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 무슨 국민임명식 뭐 하는데 안 가잖아요. 15일입니다. 네, 지금 야당이. 물론 이제 야당 쪽에서 내건 명분은 사면에 동의하지 않고 그에 항의하는 의미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둘러리 서지 않겠다. 그것만 있겠어요? 저는 지금 이 경색된 여야 관계, 특히 정청래 대표가 패싱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들하고 연대하고 있는 야당들만 찾아가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고 안 가고 개혁신당은 기분 나빠서 안 간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당들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당 대표는 대야 관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완충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력인데 이 정청래 대표 캐릭터가 워낙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 여야 관계 이런 경쟁을 좀 피하기가 어렵고 명분은 그런 거죠. 반성하지 않고 뭐 성찰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 당연히 뭐 지금 국민의힘에 그런 모습이 있고 그건 또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지지자들도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국정과제 보고대회도 열리고 23개 국정과제도 발표됐는데 어떤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 대표가 때로는 싸울 땐 싸워야 되겠지만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일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긴 좋습니다. 15일 임명식 사실상의 취임식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개혁신당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 또는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그래도 마음을 돌리고 참석해달라고 시도를 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한다. 네. 그래서 약간은 좀 민망한 우리들끼리 잔치 뭐 비슷한 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 지금 그 입장을 번복하기가 그 명분이나 실리가 좀 더 어색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실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이제 후보자 또 발언 또는 전환길 강사, 지금 뭐 전환길로 도배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장동혁 후보가 어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을 해산하고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 정청래 대표, 또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장동혁 후보, 이 당권도전 후보, 완전히 이제 대치 국면이 첨예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서로가 서로를 해산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제1야당이 여당을, 여당은 제1야당을 뭐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전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하는데, 뭐 정청래 대표도 본심이 그렇겠지만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기가, 그런 그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전당대회에 이제 결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누가 더 세게 이야기하나 경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주목할 부분은 두 당 모두 이 수입의 절반 가까이나 절반 이상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내부 의사 결정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정당의 성격 변화와 관련해서 보면 이 국고 의존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원칙적으로 이 대표해야 될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내부 강성 지지자 중심으로 이제 당이 재편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걸 아마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될지 3년 후에 총선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총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미 상당히 암흑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어떤 걸 기대하기도 요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정치에서 전당대회에서 선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박 의원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인사말에 배신자 김근식 인사드립니다. 친한계는 곧 배신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섰는데, 바로 이 전환길 강사가 했던 그 배신자 구호에 대한 뭐 일침을 놓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당대회에 들어가지 못한 전환길 강사지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또 배신자 구호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조금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전환길 강사를 민주당 쪽의 김어준 방송이라고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전환길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뭐 후보보다 전환길 씨 이름이 더 자주 거론되는 게 비정상적 상황이죠. 네. 물론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뭐 탄핵 반대 정서 이게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전환길 씨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뭘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잘 되는 걸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당원들의 어떤 이 요구를 대표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약간 관종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는 거의 깽판이라고 보는데, 부산에서 그 깽판을 한번 치고 나서 자기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 때문에 전당대회가 주목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진지하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구나. 근데 저는 문제의 본질이 전환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전환길 씨를 땔감으로 이용해서 당권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최고위원이 돼보려고 하고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그런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당의 중진 정치인들, 그런 후보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전환길한테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전환길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저 당내에서 저렇게 휘저으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책임하다. 김문수 후보도 장동혁 후보도 아니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찬탄 반탄 구도로 치러져야 됩니까? 윤어게인이냐 윤과의 단절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넌센스죠. 이미 윤은 파면된 사람이고 국민적으로 어쨌든 윤과 연결돼서 그에 대해서 뭐 미련을 갖고 있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 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걸 외치고 있다는 게 눈앞에 그 지지자들 표심을 의식해서 과연 그분들이 책임 있는 지도자고 정치인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고 윤석열 잔당대회가 돼버렸어요. 네. 바로 전환길 강사입니다. 지금 지도부에서는 이 징계위가 가동 중인데 빠르면 내일 그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전의 대변인. 네. 내일 징계 수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고민이 오히려 깊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주에 대구 연설회에서는 전환기 씨가 프레스 비표를 하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프레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론으로서 취재를 하고 그걸 보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배신자라는 연호를 하면서 이 행사장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에서 바로 이제 윤리위에 대해서도 넘겼지만 다음번부터는 못 들어오게 하도록 출입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환기 씨가 그 다음번 부산 연설에 그래도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들어오지 않고 앞에서 유튜브를 했고 오늘도 대전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유튜브를 하는 정도가 됐거든요. 네. 만약에 전환기 씨가 그 이후에 부산에도 또 들어와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면 윤리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저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그날 한번 행사장에서 연호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행사장 안에는 일단 들어오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기 씨가 저는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전환기 씨는 당원으로 가입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희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 이렇게 4가지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명까지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참 딜레마일 거예요. 윤리위도. 또 그 왜 늦추냐를 갖고도 한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본인의 반론권 또는 이제 소명할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서면이든 출석이든 전에 그 윤리위원을 해봤던 입장에서 보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주목되도록 해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오히려 중징계 이상을 해버리 또는 징계를 한다는 자체가 이 급을 또 다르게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사실 언론이 가십성에 좀 화제성에 이 매몰된 황색 저널리즘의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중요한 문제처럼 비춰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수를 더 올리고 성취율을 올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역할도 사실은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게 초점이 된 전당대회를 하는 데가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내일 뭐 무시하는 전략과 아니면 징계 사이에 어딘가에서 좀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그냥 일단 또 재논해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박 교수님이 윤리위 경험이 있으시니까 윤리위에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서 논의를 할 때 여론과 관련된 부분 또는 지금 전당대회가 가동 중이니까 당권 도전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됩니까? 당연히 그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윤리위라는 이름의 이 기구가 모든 정당에 있는데 이름을 좀씩 달리하지만 이게 어려운 게 법적인 그 잣대나 어떤 내부의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윤리위 자체가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윤리적인 경우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규에 징계 사유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징계 사유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또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더 고민이 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 대회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오늘로 네. 원래 발표가 예정됐던 겁니까? 예,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예. 5년간의 이제 국정 운영의 계획을 또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구체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5년의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없이 출범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의 구체적인 설계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3대 국정 원칙과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3대 국정 원칙으로 내세운 거는요. 안 그래도 이게 정치로 너무나 양극화돼 있고 그것이 다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청 통합을 원칙으로 한 갈등 분열 해소를 국정 운영의 제1원칙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계속해서 이제 특권, 반칙 이런 부분, 뭐 주가 조작을 하면 정말 이제 다시는 뭐 재개하지 못하게 하겠다, 패가망신 시키겠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로 만들겠다. 또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 실용, 성과 이 부분 세 축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설정을 했고 5대 네. 국정 목표는 국민 하나가 되는 그런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그리고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렇게 전략을 정했습니다. 네. 국정과제를 추진을 해서 5년간 210조 원이 추가 투자가 되는데 자, 이 과제의 내용을 보니까 박 의원님 예. 상당히 정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어떻게 정치하느냐 또 물론 이제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123개 이제 국정 과제의 1번이 개헌이에요. 네. 이제 그걸 보고서 개헌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기도 했고 또 지난 그 재헌절 때 대통령 메시지로 이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헌의 방향이나 내용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개헌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야 관계를 가지고 과연 개헌이라는 그런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조금 이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뭐 야당도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이게 개헌이라는 이게 이제 체제를 크게 바꾸는 거잖아요. 네. 거기로 야당과 함께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상당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야당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국민적 합의가 개헌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 얘기하면 권력구조 얘기만 하는데 지금 권력구조뿐만이 아닙니다. 이 헌법을 제정할 때 한국 사회와 지금의 한국 사회는 너무 다른 사회가 됐어요. 그때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문제도 없었고 지방 소멸 같은 문제도 없었고 대외적인 어떤 안보 환경도 지금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투영돼서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나침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과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정치가 복원돼야 됩니다.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건지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본 게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교류 협력의 복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두 국가 선언을 했어요. 냉랭합니다. 뭐 어떤 것 헌법까지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칭합니다. 괴뢰라고도 안 해요.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복원할 거냐? 어쨌든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거의 당위에 가까운 그런 이제 과제인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략과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게 남북관계 교류협력 복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비핵화를 그럼 어느 수준에서 어떤 단계로 이걸 안착시킬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방정식을 예. 풀어야 되는데 당장 이제 대통령께서 23일 날 일본 가고 한일 정상회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관세 협상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켜켜이 이제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이 실마리를 어떻게 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210조 재정 투자 계획을 어떻게 만들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재정 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떨어지고 또 세수 기반도 약화되고 게다가 지난 정부 때 감세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210조에 이르는 지금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도 좀 앞으로 구체화돼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명희 교수님께는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많은 정부의 이전 정부에도 이렇게 국정계획 발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건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100몇 개를 할 게 아니라 한 30개 정도로 줄여서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로는 지난 대선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5년간 210조 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제기됐던 것은 한 320조 원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산 관련 전문가의 또 조언도 있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대통령 어젠다로 좀 더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이게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5년 안에 완성될 수 있는 게 이 중에 몇 개나 가능할런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경제 관련한 부분, 특히 세수 관련한 부분은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실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는 그 대주주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우왕좌왕이랄까요? 좀 좌충우돌하는 데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 흐름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역사적 역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 다 좋은 것만 넣어놨거든요. 이 안에 이해 충돌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서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 특히 개헌은 이게 최종 완성품인데 완성품을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갖다 걸어놓는다는 거는 뭐 문재인 개헌론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여야 간의 불신을 더 깊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특히 이게 4년 연임이나 국회로 감사원 이전하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대립했을 때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전제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따른 국회의 대표성을 어떻게 더 증진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독점 구조를 완화해야 이게 국회가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 그래야 국회가 총리 추천할 때 예. 정치적 성격과 상징성과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권자 2표 중에 하나는 사표가 되는 상황에서의 국회 구성을 갖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추천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 상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15일 있을 이 광화문 광장에서의 국민 임명식,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 의사, 국민의힘 개혁신당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국민의힘 강력단체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 임명식 불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세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래도 국민들 시각에서는 좀 참석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임명식 또 취임식인데라는 또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 설득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뭐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당에서 야당에 대해서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이게 저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에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들을 넣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어떠한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나 이런 것도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이제 2달 동안 별달리 그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 취임 선서 한 날 오찬을 뭐 야당 대표들이랑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뭐 불협화음들이 있었지만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의 불만과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차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보수 진영의 집단적인 이 임명식의 불참, 그 사유로 사면 복권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좀 외형적인 표피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개인 이 정치인을 축하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권자가 계엄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킨 데 대해서 같이 자리를 해주는 게 정치적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 정무적 정치적인 부담이 어느 진영에 더 크겠습니까? 한국의 이 시민들의 정서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정말 사면 복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큰 국가적 행사에 아예 자리를 비우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박원선 전 의원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 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인가요? 이용구 택시 기사의 이 목을 조았나요? 이런 사면 복권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야당이 그런 얘기할 지금 뭐랄까요? 자격이랄까? 이게 별로 없다고 국민들이 보는 게 그 야당 원내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요구한 야당 측 사면 명단을 보십시오. 지금 거론했던 윤미향, 뭐 이용구 이런 분들의 죄질에 비해서 그분들이 좀 낫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면 반대, 안으로는 사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싸우려는 야당인지 아니면 적당히 하는 신용하는 야당인지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면 안 하는 게 좋았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아마 고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지층의 요구, 또 진영의 요구, 그리고 국민적 정서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저울질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거예요. 여당이 지는 거고 대통령이 지는 거고. 이 사면권이라는 게 지금 현재 헌법상 사면권은 무슨 저기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사람을 찍어가지고 죄를 싹 사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비상계엄 선포권하고 비롯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낡은 개헌이 될 때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이 개혁해야 될 그런 이제 권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정 동력을 계속 살려가기 위해서 가급적 이런 논란을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보다 진영의 무게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고 뭐 백낙천 교수라든지 함재웅 신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는 게 적지 않게 부담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김에 그냥 뭐 이왕 나중에 논란이 될 거 한꺼번에 다 해버리자 뭐 이런 심리가 발동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지난 정부 시절에 뭐 김원경 장관이라든지 뭐 백원우 전 그 민정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확대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당 쪽 인사들도 뭐 비리 부정부패가 저지른 인사를 들어가고 국민들이 약간 냉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박 교수님 보수 진영의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 대급을 참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안타깝죠. 근데 뭐 정치적으로 아마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의도는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라는 그 세레모니를 아마 상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원석 전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